마지막 장입니다. 제9장 카스텔리오의 부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그리트 도트리슈의 노래라는 글인데요. 시대들은 소란하지만 스스로 깨어날 것이다. 비가 온 다음에 아름다운 해가 나오듯 싸움과 거대한 대립이 있은 다음에 평화가 오고 불행은 끝난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겪을 것인가. 본문입니다. 칼뱅주의의 유산. 싸움은 끝난 듯이 보였다. 칼뱅은 정신적으로 유일한 적인 카스텔리오를 쓰러뜨렸다. 제네바에서도 정적들을 침묵시켰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점점 더 큰 규모로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독재 체제가 불가피한 초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보통 한동안은 확고하게 유지된다. 인간의 신체 기관이 초기의 불안을 넘어서면 풍토의 변화와 생활 환경에 적응하듯이 한민족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새로운 지배 체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폭력적인 현재를 더 나은 과거와 비교해보는 나이 든 세대는 죽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전통 속에서 자라난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이상을 지극히 당연하게 유일한 가능성으로 받아들인다. 한 세대가 지나면 보통 한민족은 이념적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칼뱅의 신정체제도 20년간의 신학적인 사색 기간이 지나자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존재 양식으로 변화되었다. 그가 이 승리를 거둔 다음 위대한 계획성으로 자신의 체제를 확대하여 점차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이 천재적인 조직자를 인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강철 같은 질서가 제네바를 극단적인 생활 태도의 모범 도시로 만들었다. 모든 나라에서 개신교도들은 이 개신교의 로마로 순례를 와서 신정 정치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감탄했다. 엄격한 기울과 스파르타식 단련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모두 성취되었다. 가장 이성적인 획일성을 위해서 창조적인 다양성을 희생했고 수학적으로 냉정한 정확성을 위해서 기쁨을 희생한 대신 교육 자체가 일종의 예술처럼 발전했다. 모든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은 흠잡을 데 없이 운영되었다. 학문에는 넉넉한 여지가 주어졌다. 신학교를 지어서 칼뱅은 개신교의 정신적인 중심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한때의 동료였던 로욜라가 만든 예수회의 맞설 단체도 만들어냈다. 기울에 맞서 논리적인 기울을, 의지에 맞서 냉혹한 의지를 내세운 것이다. 탁월한 신학적 무기로 무장한 칼뱅 학설의 설교자들과 선동가들은 정확하게 계산된 전투 계획서를 들고 전 세계로 파견되었다. 칼뱅은 자신의 권력과 이념을 스위스 이 좁아 빠진 도시에만 국한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끝없는 권력 의지는 나라들과 바다를 넘어서 점차 유럽을 그리고 전 세계를 자신의 전체주의 체제에 굴복시키려 들었다. 이미 스코틀랜드는 그의 사절인 존 녹스를 통해 그에게 굴복했고 네덜란드와 일부 북유럽의 왕국들도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위건우파들은 결전을 향해 무장하고 있었다. 단 한 번만 더 행운의 도움을 받으면 기독교 강요는 세계관이 될 판이었고 칼뱅주의는 서양 세계의 유일한 사고 및 생활 형태가 될 참이었다. 칼뱅주의가 그와 같은 승리에 찬 행진을 했다면 유럽의 문화 형태가 결정적으로 얼마나 변화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칼뱅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준 특이한 구조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제네바 교회가 도덕적 종교적 명령을 아주 짧은 기간만이라도 실현시킨 곳이면 어디든지 아주 일반적인 국가적 색채 안에 특이한 유형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눈에 띄지 않게 살면서 흠없이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 유형이었다. 어디서든 감각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구조적이고 억압된 사람으로 변했으며 생활은 김 빠지고 냉정한 것으로 변했다. 거리만 보아도 벌써 첫눈에 절제된 행동을 보고 칼뱅의 가르침이 그곳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오늘날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의상과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고 돌로 만들어진 장식 없는 건물들의 견고함을 볼 수 있다. 모든 점에서 개인주의와 개인의 맹렬한 욕구를 파괴하고 관의 권위를 강화한다.
칼뱅주의는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정확한 하인,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전체에 소속된 인간 유형, 그러니까 관리와 이상적인 중산층 인간을 조형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막스 베버가 유명한 자본주의 연구에서 다른 어떤 요소도 절대적 복종을 가르치는 칼뱅주의만큼 산업화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옳았다. 학교에서 이미 종교적인 방법으로 대중은 동일한 계층화와 기계화의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신하들을 단단하게 기관화시키면 그 국가의 외적이고 군사적인 힘은 커지기 마련이다. 처음에 네덜란드, 뒤이어 영국이 신대륙을 정복하고 경영하기 위해 파견한 저 위대하고 냉혹하고 끈질기고 결핍을 잘 견디는 선원과 식민지 개척자들은 대개 청교도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교도적인 기원은 다시금 미국을 그렇게 특징지었다. 이 국민들은 성 피에르 교회 목사의 엄격하게 교육적인 역량 덕분에 세계 무대에서 그토록 수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칼뱅, 베즈, 존 녹스 등 기쁨을 죽이는 자들이 그 최초의 조잡한 형태의 욕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면 얼마나 두려운 꿈이 되었을까? 그랬다면 얼마나 재미없고 단조롭고 빛깔 없는 특성들이 유럽을 사로잡았을까? 예수를 싫어하고 기쁨을 미워하고 삶을 미워하는 이 광신도들이 존재의 그 모든 풍족함과 사랑스러운 여유에 반대하며 날뛰었더라면 예술적 충동은 존재의 풍요로움과 여유에서만 신적인 다양성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감각적인 다양성으로 서양 세계를 예술사의 왕국으로 만들어준 사회적인 대립과 국가들 간의 대립을 메마른 단일성을 위해 제거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 끔찍하게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형상화의 거대한 열광을 회방 놓았을 것이다. 제네바에서 예술적 충동을 수백 년간 거세했듯이 칼뱅주의가 영국을 지배하는 첫 순간에 벌써 세계 정신의 가장 위대한 꽃 중 하나인 셰익스피어 극장을 가차없이 구두발로 짓밟고 교회에 있는 대가들의 그림을 파괴하고 사람의 기쁨 대신에 하나님의 공포를 내세웠다. 그렇듯이 저 규격화된 경건성 말고 다른 방식으로 신적인 것에 접근하려는 모든 노력은 유럽에서 모세율법의 저주에 의해 희생되고 말았을 것이다. 음악 없는, 화가 없는, 극장 없는, 춤 없는, 화려한 건축물 없는, 축제 없는, 섬세한 에로티즘 없는, 세련된 사교 없는 17세기에서 19세기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노릇이다. 구원이라고 제시된 텅 빈 교회들과 엄격한 설교들, 기울과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뿐이라면 이 목사들은 우리의 둔감하고 암담한 일상에 들어있는 신의 빛과도 같은 예술을 죄 많은 향락이나 방탕, 호색이라고 금지해버렸을 것이다. 렘브란트는 물방앗간 직공으로 머물렀을 것이고 몰리에르는 양탄자 직공이나 하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루벤스의 풍성한 그림들을 두려워하며 불태웠을 것이고 어쩌면 루벤스마저 화형시켰을지 모른다. 모차르트의 성스러운 명랑성을 방해했을 것이고 베토벤에게는 찬송가나 작곡하라고 억압했을 것이다. 쉘리, 괴테, 키츠, 경건한 종교국의 청원서나 인쇄 허가증 속에서 이런 작가들을 생각이나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기울의 그림자 속에서 칸트나 니체 같은 사람이 자기들의 사상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정신의 여유와 대담성이 베르사유 궁전이나 로마의 바르코 양식 같은 찬란한 화려함으로 꽃피어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패션이나 춤에서 로코코의 섬세한 색깔 유희들이 발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유럽의 정신은 창조적인 변화를 겪으며 발전하지 못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신학적인 요설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삶이 자유와 기쁨에 사로잡히거나 도전을 받지 않고 오직 완고한 체계 속에 연결되어 있다면 세계는 예술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창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용과 회방의 정신으로 다행히도 유럽은 그렇게 기울에 물들지 않았고 정교도로 변하지 않았으며 제네바처럼 되지도 않았다. 세계를 단 하나의 체계 속에 우겨 넣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언제나 저항해왔던 삶의 의지는 이번에도 영원한 새로움을 갈망하면서 강한 반발력을 보여주었다. 유럽의 일부에서만 칼뱅의 공격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칼뱅주의가 한번 권력을 잡은 곳에서도 칼뱅주의는 엄격한 성서 독재를 스스로 포기해야 했다.
칼뱅의 신정정치가 지속적으로 전권을 휘두른 나라는 없었다. 그가 죽고 나자 곧장 현실의 저항 앞에서 그 옛날 그토록 가혹했던 기울은 삶과 예술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인간적으로 변화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면 감각적인 삶은 언제나 추상적인 가르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삶이 그 따뜻한 즙을 가지고 모든 완고함을 뚫고 엄격함을 느슨하게 만들며 모든 가혹함을 부드럽게 만든다. 하나의 근육이 계속해서 극단적인 긴장 속에 있을 수 없으며 하나의 정렬이 지속적으로 하얗게 달구어져 열을 뿜고 있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독재자들도 지속적으로 가차없는 극단주의를 유지할 수는 없다. 대개는 그 지나친 억압을 고통스럽게 견디는 것은 한 세대 동안만 당하는 일이다. 칼뱅의 가르침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 지나친 가혹함을 잃어버렸다. 100년이 지난 후에 보면 하나의 이론이 원래 이론가가 만들어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듯이 칼뱅이 요구했던 것과 역사의 발전 속에서 칼뱅주의가 이룬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큰 잘못일 것이다. 장작 그 루소의 시대에도 제네바에서는 여전히 극장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금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분분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이 인류의 진보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재앙을 의미하느냐 하는 이상한 질문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기울의 극단적인 요소들은 이미 오래전에 깨져버리고 완고한 성서신앙은 인간적인 것에 유기적으로 적응했다. 생명을 지니고 발전해가는 정신은 처음에는 거친 후퇴로만 보이는 것도 신비로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영원한 발전은 모든 체계에서 발전시킬 만한 것만을 뽑아내고 방해하는 요소는 시들어버린 열매처럼 뒤에 버려두기 때문이다. 인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보면 독재란 잠깐 동안의 과정일 뿐이다. 삶의 박자를 방해해서 뒤쪽으로 끌어가려는 힘은 그 박자가 잠시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가도록 만들 뿐이다. 저주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오히려 축복만 내리는 발람의 영원한 상징인 것이다. 이 발람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교도 점술가입니다. 발람의 영원한 상징인 것이다. 그렇듯이 특별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던 칼뱅주의의 체계는 극히 이상한 방식으로 변해 정치적 자유의 이념이 되었다. 칼뱅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네덜란드, 크로멜이 통치하던 영국, 그리고 미국은 가장 너그럽게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국가 이념을 받아들인 나라들이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미국 독립선언서는 청교도 정신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 문서는 다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이한 변화이며 양극단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가장 강하게 불관용의 정신을 지켜야 할 나라들이 놀랍게도 유럽에서 가장 먼저 관용의 땅이 된 것이다. 칼뱅의 종교가 법칙이 되어버린 곳에서 카스텔레오의 이념도 실현된 것이다. 그 옛날 칼뱅이 신학상의 의견 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곳 제네바로 하나님의 적이며 자기 시대의 대표적인 반기독교도인 볼테르가 도망쳐 들어왔다. 그러나 보라, 칼뱅의 직책상의 후계자들인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철학자와 가장 인간적으로 철학적인 담론을 나눌 생각으로 친절하게 그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밖의 어디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던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네덜란드에서 자신들의 책을 썼다. 그 책들은 교회 사상과 모든 전통의 억압으로부터 인간 정신을 해방시키는 책들이었다. 바로 이 가장 엄격한 신학의 그림자 속으로 모든 나라에서 신앙과 사상으로 인해 억압받는 자들이 도망쳐 들어왔다. 기적을 믿지 않았던 르낭은 엄격한 스위스 개신교가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일을 가리켜 기적이라 불렀다. 언제나 가장 완벽한 극단은 마지막에 서로 만나는 법이다. 그리하여 200년이 지난 다음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서 카스텔리오의 요구와 칼뱅의 요구였던 관용과 종교는 서로 형제처럼 함께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카스텔리오 부활하다. 카스텔리오의 이념도 자기 시대를 넘어서 살아남았다. 오직 한순간 동안만 한 인간과 더불어 그가 전파하던 사상도 침묵한 것이다. 흙이 그의 관을 뒤덮듯이
그토록 무겁고 어둡게 침묵이 그의 이름을 뒤덮은 기간은 겨우 몇십 년에 불과했다. 아무도 카스텔리오에 대해 묻지 않았고 친구들은 죽거나 사라져버렸다. 또 얼마 안 되는 인쇄된 저술들은 구하기 힘들었고 인쇄되지 않은 저술들은 감히 인쇄하려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헛되이 싸우고 헛되이 살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사는 신비스러운 길을 간다. 적의 승리가 카스텔리오의 부활을 도와주었다. 칼뱅주의는 격렬하게, 어쩌면 너무나 격렬하게 네덜란드로 밀려 들어갔다. 신학교의 광신적인 가르침으로 무장한 목사들은 새로 얻은 땅에서 칼뱅의 엄격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방금 두 세계의 황제로부터, 여기는 에스파냐 황제를 지칭합니다. 두 세계의 황제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 사이에서 금방 저항이 일어났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새로 얻은 정치적 자유를 교리상의 양심의 억압과 바꾸려 들지 않았다. 종교 분야에서 몇몇 목사들이 칼뱅의 전체주의 요구에 맞서 항의했다. 그들은 뒷날 항의자들이라고 불리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싸움을 전개하면서 이 냉혹한 정교주의에 대항할 만한 정신적인 무기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이미 사라져서 그의 전설로 남아있는 선구자를 기억해냈다. 코르네르트와 다른 자유주의 개신교도들은 카스텔리오의 저술들을 지적했다. 1603년부터 그의 저술들은 하나씩 새로 인쇄되고 네덜란드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 책들은 사방에서 주목을 받았고 점점 더 많은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카스텔리오의 이념은 결코 매장된 것이 아니며 다만 가장 고된 겨울잠을 잤을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출간된 저술들만으로는 곧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바젤로 심부름꾼을 보내 유작들을 찾아보도록 했다. 이 유작들은 네덜란드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원본과 번역본이 인쇄되었다. 그리고 카스텔리오가 죽은 지 50주년 되는 해에 그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의 작품과 저술 전집이 출간되었다. 그것으로 카스텔리오는 싸움 한가운데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부활했고 처음으로 추종자들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의 역량은 그의 익명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뚜렷한 것이었다. 카스텔리오의 사상은 다른 사람들의 작품 속에, 다른 사람들의 싸움 속에 살아남았다. 개신교 안의 자유주의적인 개혁에 대한 아르미니우스파의 유명한 논쟁에서 대부분의 논의들은 그의 저술에서 의도한 것들이다. 그라우벤덴의 목사 간트너는 쿠어의 종교재판에서 한 제세례파를 변호하면서 손에 마르티누스 벨리우스의 책을 들고 있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작품이 네덜란드에서 그토록 널리 읽히면서 카스텔리오 사상과 정신적으로 접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문서상으로 입증되지는 않지만 그럴수록 이 추측은 사실성에 힘을 갖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인과 인문주의자들만 관용의 이념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이 사상은 점차 신학자들의 싸움과 종교전쟁에 지친 민족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다. 위트레흐트 평화조약에서 관용의 이념은 국가적 이념이 되었으며 그러므로서 그것은 추상의 영역에서 나와 현실 공간으로 들어갔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국민은 카스텔리오가 한때 영주들에게 하소연했던 상호간의 의견 존중에 대한 호소를 듣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다. 모든 신앙과 사상에 대한 존중의 이념은 계속해서 세계 지배의 행진을 해나갔다. 한나라식 카스텔리오의 생각대로 종교와 세계관에 따른 박해를 금지했다. 프랑스 혁명에서 개인은 마침내 자유롭고 평등하게 신앙과 의견을 가질 권리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19세기에 자유의 이념, 민족의 자유, 인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념은 양도할 수 없는 원칙이 되어서 문명세계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우리 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 동안 이 자유의 이념은 절대적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서 유럽을 지배했다. 모든 국가의 기본 원리에 개인의 권리가 양도될 수 없고 영원 불변한 것으로 헌법 안에 새겨졌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적인 억압, 사상의 독재, 의견 검열의 시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신적 자유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지상의 육체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확보되었다고 믿으려고 했다. 그러나 역사는 밀물과 썰물이며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것이다. 하나의 권리는 절대로 영원히 확보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자유도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다. 마지막 글입니다.
모든 칼뱅에 맞서는 어떤 카스텔리오. 인류는 언제나 진보를 위해서 싸워야 하며 극히 당연한 것도 새로이 의심받는다. 우리가 자유를 습관으로 여기고 더 이상 신성한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순간에 중동세계의 어둠 속에서 신비한 의지가 자라나 그것을 유린하려고 드는 것이다. 인류는 너무 오래 너무 근심 없이 자유를 누리고 나면 언제나 힘의 도취에 대한 위험한 호기심, 전쟁에 대한 범죄적인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역사는 그 알 수 없는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퇴행을 마련해 놓는다. 그리고 폭풍 위에 가장 튼튼한 댐과 지붕들이 무너지듯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권력의 담도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순간에 인류는 깡패 집단의 유일히 낭자한 발광으로 양떼의 노예 같은 양수나무로 되돌아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밀물 뒤의 썰물처럼 이 물살도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모든 폭력 통치는 극히 짧은 시간에 낡아버리거나 차갑게 식어버리고 모든 이데올로기와 그 일시적인 승리는 그 시대와 더불어 종말을 고한다. 오로지 모든 이념 중의 이념, 절대로 패하지 않는 이념인 정신적 자유의 이념만이 영원히 되살아나온다. 그것은 정신처럼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이 이념이 말을 못하게 막으면 그것은 모든 억압이 미치지 못하는 가장 깊은 양심의 공간 속으로 도망쳐 들어간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자유정신의 입을 틀어막고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 것과 더불어 새로운 양심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는 인류와 인간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한 싸움을 떠맡아야 한다는 정신적인 의무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모든 칼뱅에 맞서 어떤 카스텔리오가 다시 나타나서 폭력의 모든 폭행에 맞서 사상의 독자성을 옹호하게 될 것이다. 네,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다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해준 고마운 책이네요.